나는 AI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기술은 미국 쪽하고 경쟁하는데 또 법안은 유럽 쪽을 소위 말해서 AI 출력물과 사람의 저작물이 구분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보는 세계경제. 오늘도 인공지능계의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뜨거운 여름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지금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제목이 오펜하이머 대 제프리 힌튼. 네, 맞습니다. 네. 뭐 제목 자체가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네. 사실 뭐 오펜하이머 이제 영화로도 개봉이 되는데 네. 뭐 무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고 네. 또 주인공들이 뭐 워낙 화려한 캐스팅이라든지 관심이 많은데 네. 오늘 이제 제목이 오펜하이머 대 제프리 힌튼. 네. 바로 그 영화의 오펜하이머죠. 맞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이제 실화 네. 주인공이죠. 이게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을 이제 패망하게 했던 결정적인 핵폭탄 네. 만들었던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게 네.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소장을 하는 동안에 이제 핵실험도 하고 투하도 하고 했는데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 네. 그 프로젝트를 보통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네. 하죠.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의 최종 책임자고 당시로서는 아마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핵폭탄을 개발해서 전쟁을 종식하는 게 자기가 볼 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술자는 기술을 개발할 뿐이지 뭐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거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영화에도 보면 나중에 나와 있지만 아주 유명한 멘트죠.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라는 아주 인상적인 이제 멘트를 남기는데 본인의 그런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인류가 초래했던 재앙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후회하는 대사로 유명합니다. 네. 뭐 원자폭탄 때문에 저희가 해방을 빨리 맞이하긴 했지만 뭐 굉장히 많은 네.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중에 또 우리 제일교포들도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말이죠. 네. 비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오펜하이머가 이제 원자폭탄을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제 원자폭탄을 개발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한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니까 굉장히 많이 죽었죠. 인류의 네.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에 이제 원자폭탄의 뒤를 잇는 수소폭탄 개발 반대하다가 모든 공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예. 뭐 이때만 해도 이제 뭐 스파이 운명까지 쓰고 그랬죠. 네. 이념의 시대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펜하이머가 제프리 힌튼과 이제 왜 대비가 되는지, 네. 이제 제프리 힌튼이 얼마 전에 이제 구글을 사직한 이제 인공지능계의 대부, 네. 또 딥러닝의 아버지, 네.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대비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AI의 기술이 좀 오래됐지만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딥러닝으로 꼽고요. 그렇죠. 이 딥러닝 때문에 이제 2018년도에 이 컴퓨터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제 튜링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뭐 공동 수상하긴 했는데 뭐 요슈아 벤주어 그다음에 얀 루쿤이랑 같이 공동 수상하긴 했지만 뭐 딥러닝의 아버지 AI의 대부 뭐 이렇게 불리웠던 사람이고요. 2013년도에 본인이 이제 회사를 하나 그 당시 이제 캐나다 대학이 있었는데 토론토 대학 시절에 만들었던 회사가 그 이제 DNN이라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인데 그게 구글이 인수가 됐어요. 네. 인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회사로 갔죠. 네. 구글 부사장으로 가고 구글 펠로우로 갔는데 딱 10년이 된 게 올해 2023년이고요. 2023년 5월쯤에 그만뒀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그만두면서 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오펜하이머가 하고 있었던 이야기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AI에 관해서 연구해 온 것을 후회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구글에 몸을 담았지만 구글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AI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I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본인도 AI 연구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긴 하지만 자칫하면 이 AI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 그런 면이 훨씬 더 앞서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서 AI 윤리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 힌튼하고 이제 요즘 이제 영화에 화두가 되고 있는 오펜하이머가 거의 필적하는 인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오펜하이머나 제프리 힌튼이나 윤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명주 교수님도 사실은
그 컴퓨터 쪽으로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더 돈이 되는 분야가 있었지만 네. 인공지능 윤리 쪽으로 오셔가지고 네. 네. 명예롭지만 이제 험난한 길을 가고 계신데 하여튼 뭐 윤리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머리도 좋고 실력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좋게 봐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챗 GPT 열풍이 이제 4개월 넘게 이제 지속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올해 3월 30일에 FLI라는 단체가 네.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 정도 중단하자 이런 그쵸. 공개 서한을 냈고요. 3월 30일 날 마지막 날 이제 떴죠. 네. 예. 그리고 챗 GPT 만든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미국 하원의원 청문회에서 인공지능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네. 증언도 그게 했고. 5월 달입니다. 네네. 5월 달. 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뭐 더 크게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제 글로벌 여론이 형성이 됐는데 이런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오래전부터 윤리와 더불어서 논의되어 왔던 게 법이고요. 네. 그거의 이슈에서 제일 앞에 있었던 게 유럽연합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연합은 오랫동안 윤리 논의하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법을 만들었죠. 인공지능 법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인공지능 법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2, 3년 전부터 이제 여러 의원들이 인공지능 법을 발의해서 올해 2월 달에 이제 통합된 형태로 네. 이제 국회에 이제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도중인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예. 하나가 나왔는데 바로 중국이 예. 갑자기 특히 이제 생성형 AI,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규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24개의 규제 가이드라인 지침을 발표했고요. 네. 그거를 7월 14일 날 발표해서 8월 15일 날 8월 15일 날이 우리나라 오펜하이머 오픈하는 날인데 그날부터 이제 실효적으로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유럽연합이나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AI 규제를 시행한 나라다는 이제 타이틀을 사실 가져가고 싶어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중국한테 뺏기는. 그래서 중국이 이제 8월 15일 날부터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AI한테 규제를 가하는 거를 시행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네. 중국은 뭐 하여튼 뭐 과학기술에 관해서도 이렇게 어떤 뭐 발표할 때 보면 이제 공산당의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그렇죠. 이제 유지하는 방향의 그런 조치가 항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챗GPT 같은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도 했던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올해 2월 재미있었던 게 중국 AI 스타트업 위안이가 출시한 AI 챗봇 챗위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침략 전쟁인가라는 질문에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다. 다른 이야기를 했죠. 네, 오답을 냈어요. 아마 중국한테는 오답인데. 네, 그래서 네.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니까 중국은 바로 또 그럼 중단시키잖아요. 한 3일 만에 문을 닫았던 걸로. 그래서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이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4월에 발표한 거가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에 했다고 예비 조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3개월 논의되다가 7월 14일 날 이제 임시 조치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논의됐던 거는 좀 센 편이었어요. 굉장히 센 편이고 심지어 벌금도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위반하게 되면 뭐 14,000불의 벌금을 준다. 뭐 이런 것까지 했는데 실제 7월에 이제 임시 조치하면서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기업의 친화적인 형태로 이렇게 유화된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특히 국내라는 게 이제 중국 국내죠. 중국 안에서만 상당히 규제를 좀 심하게 하고 해외라든지 뭐 연구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완화한다. 뭐 이런 이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이제 생성형 AI 규제 핵심 이건 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규제에 초점을 맞췄는지 뭐 예를 들면 뭐 그 학습 데이터에는 차별, 네. 편견 네. 뭐 이런 거의 공정성 문제, 네.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문제, 그리고 안전 보안 문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인공지능 규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제 키워드인데 네. 중국도 뭐 마찬가지일까요? 그게 유럽연합이나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을 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뭐 데이터가 편견이 있느냐 없느냐, 뭐 공정하냐부터 시작해서 프라이버시 문제, 뭐 보안 이런 거 다루거든요. 네네. 근데 이쪽 중국 쪽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생성형 AI를 제재하다 보니까 생성형 AI가 만든 컨텐츠, 네. 생성한 말의 내용을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흔히 말해서 이 사회주의적 가치를
생성형 AI가 훼손하지 않는 거라면 오케이지만 훼손하면 제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회주의적 가치라는 게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체제죠. 네. 그 체제를 이제 허물 수 있는, 뭐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만약에 생성형 AI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대중들을 동원하거나 선동하거나 내지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오도시키는 거가 있다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해서 자기들이 미리 사전 규제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내용 중심의 규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특히 그 사회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거나 구테타라든지 선동하는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막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뭐 중국 정부가 앞으로 뭐 AI 시대에 자신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단지 규제만 할 것 같지 않고 지원도 엄청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떤가요? 사실 중국은 AI 2위 국가라고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미국이 1위고 2위 국가인데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네이버가 준비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벌써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아까 중단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5개 정도가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큰 기업인 뭐 알리바바나 바이두, 뭐 JD.com, 센스타임 이런 데서 이미 다 생성형 AI를 출시했고 자기들 말로는 챗GPT하고 뭐 한 달 정도의 기술 차이밖에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미국을 따라잡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규제안에 보면 또 이 지능책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냐면 AI를 학습시킬 때 필요한 이제 하드웨어, 뭐 GPU와 같은 하드웨어 칩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컴퓨팅 파워 내지는 학습 데이터 이거를 정부, 중국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글로벌 이제 규제로 들어가잖아요. 글로벌 규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자기들의 규제가 글로벌 규제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세계 1, 2위 미국, 중국과 뭐 나란히 하면 좋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유럽 연합보다는 좀 우위에 있는 3위 정도 네. 동메달까지는 어떻게 노력하면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는 뭐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냐 아니면 뭐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8월에 네이버가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성능이 괜찮으면 이제 세 번째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겠죠. 예, 하여튼 뭐 세계 동메달은 꼭 차지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좋은 방향으로 써야 되겠지만, 네. 뭐 유럽 연합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앞서고 있군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도 예. 뭐 이스라엘은 사실은 뭐 인구가 많지는 않은데 뭐 아시겠지만 유대 뭐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도 유대계이잖아요. 유대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나라인데 AI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과 경쟁 중인데. 근데 재밌는 건 2021년 4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법안을 발의한 유럽연합. 네. 유럽연합은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이게 2021년 4월에 발의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3년 6월에 유럽의회 본회를 이제 통과를 했어요. 이제 이 앞에 게 제안서가 1단계고 본회 통과하는 거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 통과 이번에 했고 이제 3단계가 남아 있는데 3단계는 이제 EU의 28개 회원국이 있어요. 회원국하고 EU의 이제 이사회하고 이렇게 협의하면서 각 나라의 또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28개국하고 이제 협상하는 단계가 마지막 3단계거든요. 거기까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는데 그게 아마 빠르면 202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안의 발의는 제일 먼저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벌써 한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뭐 그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뒤지지만 법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고 있는. 네, 유럽 연합은 일반적으로 기술이 미국 주도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 자국민들의 어떤 이득들을 해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법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은 미국 쪽하고 경쟁하는데 또 법안은 유럽 쪽을
채택하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서 상당히 많은 딜레마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규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유럽 규제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미국 스타일로 따라가면서 산업을 진흥시킬 거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TV 모델도 미국식으로 하냐 유럽식으로 하냐 해서 뭐 큰 그렇죠.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이건 더 큰 차이가 벌어질 수 네, 있어요. 네.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네. 우리나라 국회가 올해 2월에 정보통신방송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법안이 통과됐었는데 그대로 네. 이제 진전이 뭐 없습니다. 예, 없고. 그러니까 원래 2월에 네. 7분의 의원께서 여야, 예. 그 당시에 이제 이전에는 이제 야당이 전부 여당이 예, 계시니까요. 5개, 2개, 7개 법안을 냈는데 이제 7개 법안을 전부 다 폐지하고 통합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원회 법안을 만들어서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원회고 예. 그 상임위원회 거쳐서 본회의 올라가는데 상임위원회 계류가 되어 있고요. 상임위가 계류된 상태에서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변수냐면 이게 중간에 15개 시민단체, 예. 소비자단체가 지금 올라가 있는 그 통합법안에 문제가 있다. 특히 유럽연합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허술하다. 그러니까 소비자 이용이나 소비자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고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게 지금 여야가 사이가 좋지 않죠. 사이가 좋지 않고 뭐 아무리 그 합의해서 올린 법안이라고 그래도 일단 여야의 분위기가 저렇게 되니까 지금 저도 최근에 여러 의원분들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한 70-80%는 올해 내에 통과하기 힘들다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만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법안은 사실 행정부가 입안할 수도 있는데 제한할 수도 있는데 이게 행정부가 아니고 입법부에서 한 거잖아요. 네. 입법부에 한 거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거를 국회에서 해주는 거니까 너무 좋아했던 네. 상황인데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네. 과기정통부에서도 빨리 의원분들이 잘 사이좋게 합의해서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허술하게 법안을 만들었다가는 순살 콘크리트보다 더 심각한 그럴 수 있죠. 위험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속도보다는 네. 정말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야 이제 되겠다는 생각이. 이게 조금 딜레마인 게 이제 예.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를 한다 그러면서 규제를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 물건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규제 때문에 얘를 팔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규제를 명확히 알려달라는 게 이제 이슈죠. 그래서 네. 그래서 다들 법을 이제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법이 앞서게 되면 상당히 많은 융통성들도 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제 유럽연합이 그런 겁니다. 2021년도에 프로포즈를 해놓고 실제 시행하는 데까지 한 4년 걸리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준비를 자기들이 다 하고 부작용들을 이제 점검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제가 제안했던 거는 국회에 좀 법안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빨리 했으면 그래야 투명성이 살아나니까 대신에 시행은 한 3, 4년 정도 있다가 하면 그렇죠. 좋겠다. 아하. 이제 왜냐면 이전에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법도 이게 수술실을 촬영하는 그 CCTV 촬영하는 법이 사실은 한 2, 3년 전에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업의 확실성을 위해서는 법을 좀 만들고 또 글로벌 스탠더드로 만드는 게 좋겠고 대신에 이제 이거를 기업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좀 길게 잡아주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방향을 정해줘야 기업들이 투자할 테니까 그렇죠. 말이죠. 네. 예. 방향은 정해놓고 이제 구체적인 건 이제 시행을 조금 시행하면서 늦게. 이렇게 네. 보완하는 걸로.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나 우리나라 국회 위원회에서 이제 소위원회에서 발의한 인공지능법에서 이제 네. 다루지 못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법 제정이 이제 늦어지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규제하고 또 법에 반영해야 될 이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일단 입안돼서 올라갔는데 통과가 안 된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이에 뭐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챗GPT가 나타나면서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난 AI 생태계를 흔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는 AI 법들이 다 생성형 AI가 아니고요. 어떤 거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무슨 전문가를 대신하거나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불거져서 제가 볼 때는 이미 늦은 이상 유럽연합도 사실은 법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도 법을 이제 좀 생성형 AI를 감안해서 좀 넣어야 되는데 대략 한 2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생성형 AI가 만든 출력물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만든 글이나 사람이 그린 그림하고 이제 뒤섞이게 되면 소위 말해서 AI 출력물과 사람의 저작물이 구분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AI는 AI가 만든 걸 또 학습을 하겠죠. 네. 그래서 뭐 유네스코나 이런 데에서는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얘가 말살시킬 거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표식을 달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AI가 쓴 글, AI가 만든 그림,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은 AI가 했다는 표식을 달아서 재학습시키지 않도록 하고 구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유럽연합은 그 AI 법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법 안에 지금 AI 생성물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사항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이제 두 번째는 이른바 이제 개인정보하고 저작권 문제죠. 학습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 가져왔을 때 그게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왔으면 그거를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하고, 또 심지어 이제 승인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저작물 같은 경우도 저작자의 승인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생성 AI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나오는 데부터 이걸 집어넣는다 그러면 역차별이 돼서 진짜 말맞다나 이제 진출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논의가 되려면은 이제 계급장 다 떼고 지금까지 다 나와 있는 것도 다시 적용하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거라서 법에서 좀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되는, 늦었지만 꼭 풀어야 되는 문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월드컵 4강처럼 세계 4강 안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네. 기술 개발에 있어서 월드컵 4강 체제는 유지하지만 그 인공지능 법안을 미래지향적으로 잘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네, 네. 그런 노력을 정말 뭐 오펜하이머나 제프 린튼의 걱정들을 이제 법으로 좀 덜어줘야 되는 거죠. 네. 네. 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인공지능의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네, 제가 네. 코멘트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